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관심들 많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가장 이제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무슨 예를 들어 뭐 특검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직접 와닿지 않는 그런 문제였겠지만, 지금의 이 의료 대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죠. 특히 이 중에서도 응급실 대란은 가장 큽니다. 의료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필수적으로 받지 않아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응급이라는 것은 정말 위급하고 내가 지금 생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지금 이 응급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의사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미진한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어느 순간 이 정부와 의사들 입장에 대치하는 가운데 국민이라는 것은 약간은 좀 소외된 느낌이에요. 국민들의 의견을 과연 듣는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묻자면 정말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의료에 대해서 이제 의료 인력을 더 뽑는다는 의미로 의대 증원을 얘기했었으나,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선 이득이겠죠.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나타난 의사들의 반응은 아주 극으로 치닫게 됐고, 설마 이렇게까지 가겠어?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또 의대 학생들은 복귀를 하지 않고 하게 됨으로써 그로 치달았죠. 이러한 의사 쪽과 이제 의사를 준비한 학생들의 입장도 10분 이해는 갑니다만,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여기선 좀 더 설득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정치죠. 정치라는 것은 어떤 갈등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어떤 갈등에 대해서 한쪽 표만 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뿐더러 이런 갈등을 좌시하고 보고 있는 것도 이거는 야경국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의 응급시대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삶의 질을 넘어서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재빨리 해결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24년 1분기, 2분기 8월 21일 최근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공의들과 전문의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전공의들은 대학교에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육을 받지 않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극소수죠. 단위 명으로 따지면 513명에서 차지하는 것이 거의 몇십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의들 역시 숫자가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전문의가 지키고 있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줄고 전공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문의도 필수 인력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적어도 건드려서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소아진료입니다. 아기들 같은 경우 이제 이것은 정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프거나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의사 대기는 중요하고, 특히 응급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들, 기존에 있었던 수술받고 이런 거나 또는 산부인과죠.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됐었거나 어떤 필수 진료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발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들마저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지금 이번에 복귀하게 된 사람들 2학기 때가 3.2%라고 하죠. 아마 수능을 다시 볼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 한편에서는 양심적으로 자기가 의사 교육을 받고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의사들이 휴업을 하거나 그만두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돌아가게 되면 주변에 눈길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또 공공연히 돌기로 했었고 처벌하기도 했습니다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허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KTAS라고 해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죠. 이 분류 도구 보시게 되면 우리 책에도 요약돼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 분류 기준에 대해서 응급 수준에 따라 최우선 수준을 해야 될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증도 분류 체계에서 이전의 응급실에서는 대부분 다 환자 진료가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게 거의 남지 않은 상황들, 전공이나 전문의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증도 분류 체계마저도 무시당할 정도로 지금 수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조금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응급실이 비었다, 사람이 없다, 담당 의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인천에 와서 응급을 가야 되고,
저쪽 광주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충북 청주까지 100km를 와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는다라든지 또는 뺑뺑을 돌다가 목숨을 잃는 사태도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 심장마비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축에 비례하는 최우선순위 무조건 살려야 되고요. 신경색, 뇌출혈, 뇌경색 지금 일어났을 때는 2순위에 들어가며 굉장히 빠른 대처 필요하고 호흡곤란 나타났습니다. 숨이 이제 산소호흡기로 필수적으로 이동구나 출혈 동반한 증상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3순위고요. 발열, 장염, 복통, 요로 감염. 이거는 4순위인데 지금 이 4순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리는 거 받지 않겠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감기, 장염, 설사, 열상같이 5순위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수급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단계 분류에 대해서 의사의 검진통에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소방 공급대원, 응급대원들이 가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화를 걸어서 병원에 가겠다라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받지 않은 상황들이 나타났죠. 추석 때 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었는데 대란이 없다는 걸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응급 상황에서 다치면 안 된다. 이동하면 안 된다. 예전보다 더 떨면서 공포에 떨면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러면서 이게 마치 정부가 정책을 잘 읽었기 때문에 된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급 상황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응급실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회 항목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응급실이 잘 돌아갔었을 때 우리가 기준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폭행과 장비 손상이나 손상 점거, 폭행죄. 그러니까 응급실에 와서 행표를 부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또는 여기에 반하는 치료 방법, 의사의 판단이 아닌 자신이 고지를 피우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 시절만 해도 의사들이 이런 피해를 보거나 했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사 편을 들었고 의사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역전이 돼버리게 됐죠. 그리고 화재 붕괴나 인력시설 장비 미비 같은 경우인데 바로 이 밑에 있는 인력시설 장비 미비 담당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뺑뺑이를 돌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슬픈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군대에 있는 군장병들을 돌봐야 되는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경찰병원이나 기타 등 이런 쪽에서 빼서 윗돌 빼고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 같은 그런 미봉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미납부 예정 의무인데 학교에서 지금 했었을 때 의대 정원인데 이 빨간색이 너무 적죠. 여기 보시면 등록금 미납의 하겠다. 특정 연대 동의하겠다. 등록금 미납부 예정이다. 라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의대 학생들이 이제 의협신문에 조사한 겁니다만 대부분이 학교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군인들 군대 대신에 이제 진료관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군대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연대 동의 여부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높은 상황이며 학교로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사와 정부 간의 어떤 힘 겨루기 같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그들의 밥그릇 과연 뭐가 맞을지 또 정부에선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그들이 옳은 행동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여당 견해차가 커요.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하는 것, 의료기관 당정의 한 목소리. 과학적 근거로 의대 정원 2,000명을 얘기했죠. 근데 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이 있는가라는 건데 정치권 중재 불가능하고 의견 낸 건 이해 어렵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지금 대처하기 어려운데 이건 그저 대통령실에서 그냥 나온 발언으로 밀고 가버리게 된 거죠. 의료개혁, 국민의료 경감할 대안 필요하다는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의대정원 증원 보류라는 것이 지금 나왔는데 이 중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발표가 나고 수시 모집을 한 상황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해도 계속 90을 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길게 얘기했고요. 워낙 지금 뭐 시사상식으로 우리가 문제로서 보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혁안이에요. 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 관련이 있는 거죠.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과 이제 지출에 대해서 어떤 균형이 깨지는 단계에 오게 되면 생활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저축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이런 연금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나후에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안이 지금 부족하고 이 2056년 이후가 된다면 이것이 고갈된다는 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사상식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뤄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인상을 꺼냈죠. 현재는 9%인데 13%로. 이 13%를 본인이 갖고 있는 소득의 13%가 되는 거고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만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부가 이만큼 얹어서 준다. 2배 정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2배 주니까 무조건 이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타는 게 언제냐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 20년 후가 될 겁니다. 그럼 20년 후 더네요. 24년 후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가 돼서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24년 후에 내가 지금 받는 거에 2배를 받는 것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나타내는 지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40%에 13%면 42%까지 가능하다. 즉 연금으로 대체될 때 은퇴적 소득 중에 이 정도가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안정성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금 수익률 1% 이상 제고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계획안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그러면 대표적인 기관, 주식회사 기관으로 분류하게 되고 이들이 어떤 운용이나 주식 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던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 유동성을 두겠다라는 얘기도 꺼냈고요. 보험료를 인상 속도에 차등화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50도 때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서 이것을 올리는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0대는 0.25%포인트. 이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자기가 내고 있었던 거에서 퍼센트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퍼센트 숫자 자체를 올리겠다라고 덧셈 뺄셈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양에서 곱해서 0.1, 100분의 1을 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1%씩 올려서 지금 올라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다르고요. 출산 크레딧 강화, 아이 낳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해주겠다라는 거, 군 크레딧 6개월 인정하겠다. 라고 군복무 기간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군대나 출산에 대한 어떤 이제 메리트는 조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금 개혁안에 따른 기금 소진식이 많이 봤죠. 여기 보시면은 현행에 대해서 지금 됩니다만 개혁안 하게 되면 2072년까지 가게 되고 여기다 자동 조절 거쳐서 올라가는 상황 만들게 되면 77년 5년이 더 늘어나고 자동 2까지 가게 돼서 여기 보시면 수입 시절 금여 지출로 이제 보험료에서 자동 조정액이 발생된다. 적자 이유가 아니라 미리 이거 하게 되면은 88년까지 준비된다. 미래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의료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솔직히 정부를 막 비판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연금에 대해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후보들 다 제시했던 것들 중에 하나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적절한 개혁안을 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청년들 노동시장 들어오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서 이제 노동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이제 여기다 수급되는 돈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적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연금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매우 연관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사전 지정 운영 제도 나와 있죠. 이거 일종의 디폴트 제도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게 됐을 때 어떤 퇴직연금을 어디서 운영하겠다라는 게 지정되지 않게 되면은 원래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디폴트된 곳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관리는 마이너스라기보다는 기존에 그냥 돈을 타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득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ISI 만기계좌 전환금액 나와 있습니다만 위에 연금계좌 연간 단위는 1,800만 원. 한도 높게서는 다른 세금 우대 연금계좌 계산 제한이 있다. 그래서 1,800까지는 세금 우대 계좌로서 퇴직운용연금에서 무조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이제 원리금 보장 같은 은행 저축은행 여기서 있고 실적 배당형도 따로 있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퇴직연금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이득이 있는
그래서 정기권 70%까지 위험자산 투자해서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또는 해외 펀드에 투자하게 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지정운용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금 보장으로 하겠죠.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대해서 사실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정보나 이유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런 분들도 있죠. 퇴직해서 바로 자기가 이런 자금을 가지고 이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 말고도 이런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것을 가진 다층연금 체계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정부의 입장이었고 기초연금은 예, 아시다시피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하위 70%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말고도 뭐 장애인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연금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의 연금체계를 통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고용률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이 고용률을 올려야지만 이런 연금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온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전지정 운영 지도는 알고 가야 될 부분이고 시사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진에서 지금 있는데 똑같은 사진을 갖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마치 여기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사진한 사례로서 외국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딥페이크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 마련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법안이나 기타 등을 많이 만들고 있었죠. 문제는 예전에 엠번방 사건이 있었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처벌에 대해서 충분히 그들에 대해서 현행 처벌법상 최대한을 주려고 노력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딥페이크 이 사건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죠. 서울대나 뭐 가이스트 이런 식으로 여기 졸업한 사람들이 자신의 졸업자나 이쪽에 얼굴에다 딥페이크를 붙여서 이것을 공유하고 보게 됨으로써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이걸 피해를 보고 대학생이나 교사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학생들이 이걸 한다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허위 영상물을 만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AI 발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큰 기술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반 일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인이랑 같이 앉아갖고 AI로 아이가 자고 있는 영상 그거를 자장가를 붙여갖고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또 일종의 딥페이크이라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만든 게 딥페이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새 이제 뭐 미술 작품 전시회 같은 데서 가보시게 되면 뭐 그 후에 해바라기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모나리자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살짝살짝 움직이고 모네 수련이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하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종의 이제 딥페이크죠. 그림에 대해서 어떤 이동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한 건데 정말 신기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범죄로 악용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금 점점씩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자체가 나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악용 사례 보시면 96%가 성착취물입니다. 성적으로 이제 어떤 포노그래피죠. 그런 야동 같은 것들에다가 사진을 붙이거나 어떤 야한 사진에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붙여서 만드는 경우가 여기 있어서 지인 능력. 실제로 이 대상이 되는 대부분은 사실은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뭐 성적 그런 영상물을 대상이 되는데 가장 많이 되는 게 이들의 사진이나 얼굴 자체가 가장 많이 이제 TV나 어떤 광고나 기타 등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아이돌이나 우상적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NS에 올라온 가짜 성착취를 유포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여기서 나온 게 인스타그램에서 12월 달 이후가 되게 되면 1월 달부터 미성년자 같은 경우 인스타를 무조건 비공개로 설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지금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예비투표에 참여하면 대선 투표 할 수 없다. 거짓 내용 딥페이크부터 뭐 예를 들어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넘어지는 모습이나 트럼프의 얼굴을 합성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짜 인터뷰 현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쉽게
낚이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의 한 사례로서 나타나게 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목소리인데 목소리 역시도 음성 역시 그 사람을 그대로 흉내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전화상에 들으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송금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 정말 이 가해자 피해자 대부분이 그래 10대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이런 데 빨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텔레그램 이제 그 운영자를 이제 잡았죠. 구속을 했었습니다만 텔레그램이 이런 것을 유포하고 또는 마약이라든지 딥페이크 영상 운영하는데 가장 크게 이용되는 게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텔레그램 역시 문제가 되지만 수사 협조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텔레그램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 자신이 썼던 기록이나 이것이 남지 않기 때문에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이런 것을 만들 때 활용하는 게 봇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봇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로봇이에요. 이 로봇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뭐가 자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행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봇과의 채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동으로 우리가 응답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이제 봇을 채팅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상담을 연결해 주거나 본인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AI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보다시피 AI 통해서 봇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사람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일종의 챗봇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AI 봇이나 챗봇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여기 보면 웹크롤러라는 게 있죠. 어떤 정보를 찾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알아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봇에 대한 개념도 알고 가시고요. 자, 국가예산 추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예산 추이에 대해서 예산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고강도 긴축 계속되고 있죠.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정부와 우리 경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물가가 비싸졌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만 놀랍게도 우리의 경기는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경기 상황이 안정인데도 지속적으로 긴축재정을 진행하게 되면 결국 디플레이션이나 스테이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전년 대비 증가율에 대해서 본 예상 기준이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대비 증가율 3.2%다라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긴축 재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4.5보다 3점이니까 1.3 정도의 차이가 나고 예산을 따지면 거의 50조가 넘는 돈이 지금 줄어들게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떨어뜨린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뭐 재정의 지속 가능성, 건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합니다만 정부의 지출이 이렇게 없거나 세율을 높이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섭죠.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살펴보자면 이러한 세금이 어디로 들어갔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R&D 예산 감축됐다고들 하죠.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구 개발비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유니콘 기업, 우리 국가를 먼저 신경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동력들에 대해서 제한을 건다든지 또는 교육 예산 감축도 엄청났죠. 교육에 대해서 뭐 저출산이니까 줄인다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교육 예산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산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서민들을 돕거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건드리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 문제가 많은 상황 중에 하나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해주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감세를 해준 영역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되지만 상황에 따라 부자 감세라든지 부동산을 깎아주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당연히 정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대비 R&D 투자 증가율 2024 볼까요? 마이너스 16.6입니다. 한 번에 이거 합친 만큼 싸그리 다 깎아버렸죠. 필요 없는데 안 하겠다라는 것이 R&D라는 기술 개발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미래 산업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 AI 뒤처졌잖아요. 반도체에서 만드는 이제 하청업체로 돼버렸고 삼성 같은 경우도 다른 기술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중국은 말도 안 되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보다 다 앞서 나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계속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 나갔다가 그걸로 이제 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절대 옳지 않죠. R&D 투자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결국 정부가 새로운 산업이나 미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는 연구 자체도 다 줄여버리고요. 여기 보시면 뭐 8.6% 정부는 이렇고 2020년 1013억이네요. 이게 다 줄였다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공계나 어떤 연구를 하거나 연구원 측면에서는 정말로 씁쓸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했던 연구를 다 멈춰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죠. 자, 이 의무재량 지출 비중입니다만 의무지출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재정지출에 대해서 이거는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일종의 법정 지출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내는 거. 가정으로 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을 계산할 때 나머지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면 겨부금이나 채무상환, 이제 채권이나 상환하는 거나 법정 부담금, 보장 지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의무 지출 같은 경우는 손댈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의무 지출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재량 지출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꺼낸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데 재정은 부족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각 기관들로 하여금 긴축해서 가져와라라는 말밖에 안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공공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에 대한 개념 알고 가시고 의무 지출에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한번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호법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간호법뿐만 아니라 국회 이제 민생법안 철회해서 이 간호법 구하라법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한다? 간호법도 반대할 뻔했거든요. 근데 의사하고 이렇게 대립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의사들 싫어서 간호법 아마 통과시켜 줄 겁니다. 이 간호법에 대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했죠. 뭐 선 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습니다. 사실 의사, 간호사 점차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진 않죠. 뭐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수능 문제 몇 문제 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호사, 의사는 그 역할 차이가 완전히 가까울 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만 간호법 같은 건 PA 간호사 업무번이죠. PA라는 거 이제 수술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정도 이제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 규정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호법에 상하는 교육 인정되는 사람 해갖고 대통령령 하자. 그래서 간호조무사 학력 유지한 사람으로 이제 하자라는 걸로 해서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둘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적극 면허를 딴 사람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간호법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2차 간호법까지 하게 됨으로써 법안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측 입장은 이제 여측의 입장은 이전에 이제 강경한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결국에 이쪽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조무사나 이런 길을 열어놔야 된다. 간호사들의 손을 들어준 쪽이죠. 이거 말고도 구하라법 같은 경우도 양육의무 외모나 부모의 자녀 재속 상속죄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버리고 나갔는데 자식 죽었더니 보험금 타러 왔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와서 미안하고 눈물이 나고 이래야지 돈 때문에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는 게. 이 부모라는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사회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들 훌륭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구하라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슬프고 저도 이제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고 있죠.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만 네. 자식들이나 그 다음 세대들의 뭐라 그럴 게 아니라 부모들이 제대로 됐었을 때 자식이 제대로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성적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자기 특별법 굉장히 관심이 가서 간호법이죠. 의료행위 법으로 부호하겠다라는 것들. 실제로 이제 PA들이 많이 이제 해왔었고요. 상생연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회의 주로 처리 법안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정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맨날 거부권 국회의원 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네이 간호사거든요. 진료지원 간호사라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실 자르고 이제 여기서 하게 되고 삭감이라든지 치료부장 복합 드레싱 같은 것들, 피 멈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약물 처방이나 초안 착성과 수술동에서 초안 작성 등 이런 것까지 묵고 하는 걸로 피해가 가능합니다.
이 수술에 대해 생각하자면 수술에 대해서 다년간 이제 옆에서 보조를 해오고 또 실제로 간호사들도 여기에 대한 의료 지식이 다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 능력을 갖춘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형 쪽 가보시게 되면 이런 PA들이 시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에는 한편으로 여기서 환영을 하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여기서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간호사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서 명품화 수술 의혹 수사일지 쭉 나와 있죠. 최재형 목사가 주고 이렇게 됐었다라고 하는데 정리하려면 이렇습니다. 준 사람은 내가 줬고 청탁 때문에 했다 그래갖고 수사 들어갔는데 받은 쪽에서는 이거 청탁 아니고 이렇다라고 검찰에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준 사람,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이 없다, 그럼 안 잡혀가잖아요. 근데 준 사람이 내가 청탁으로 줬다라고 하고 명백하게 기록다 남겨놓고 나 검찰에 조사받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심위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이 수심위에서 여기서 이제 이 불기소 결론을 내버렸는데 지금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최근에 준 사람이 분명히 나는 청탁의 의미로 줬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고 이쪽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이기 때문에 이 남편이 이제 공직자,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 이걸 받았고 어떻게 됐다는 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걸 불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처리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걸 불기소 처분해버린 거예요. 문제없다, 청탁 아니다라고 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준 사람이 그렇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감옥 가겠다라고 지금 찾아온 입장인데 이 사람한테 수심위에서 결과 어떻게 했어요? 기소 의견 내버린 거잖아. 그러니 이거 검찰이 재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람이 청탁이 아닌 거, 받았지만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건 사실은 뭐 100% 검찰이 이대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인원도 제한을 걸고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검찰 수사 심의 결과입니다. 여기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불기소를 내려가지고 이제 그냥 끝나는 거나 했었는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준 쪽에서 이제 검찰 수심이 신청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검찰은 직무할 수 없다 그러는데 수사심의는 기소 권고해야 된다. 8대7로 진짜 이렇게 나왔죠. 공인되는 의견은 혐의 없음이라는데 불기소 권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없다. 즉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가 촬영 유튜브 공개 문제였고 주거자 허락이 있어 혐의 없음, 주거 침입이라고 했었는데 전원 불기소. 이건 빠졌습니다만 위계약 고무집행관 경호 직원의 직무소홀로 볼 수 있어 라고 나왔죠. 여기에 들어가는데 주거 침입이고 아니 주거 침입이면 가가지고 앉아 그런 대화를 나누고 이걸 막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첨단금지법 위반이 가장 큰 핵심이 된 거고 여기서 수심위에서 이런 결론 내리면서 재수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온 거에서 불기소 결론 나왔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명품백을 받았고 영상도 있고 사람들 다 알았고 그냥 받았어 미안해 라고 얘기할게. 그걸 안 했던 거죠.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미리 선정 153명이 15명 선정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석 불가능 제척서에 제출 점통해서 이제 받는 거 같이 배심원 뿐이 됩니다만 법적으로 이제 수사에 대한 권한이 있을 만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쟁점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과반수 찬성 의견을 기소해봤는데 과반수가 넘어버리게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발표를 하지 않고 닫아버리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는 공개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주담대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